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어느 저녁, 집에 혼자 있던 한 소녀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녀의 실종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그녀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고, 이는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사건들은 전례 없는 사례였기에 대중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케이시 우디는 1888년 10월 17일 아칸소주 홀랜드에서 태어나 두 명의 형과 자상한 부모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7살 때 한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997년 가족 모두가 스포츠 행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가족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는 모든 가족에게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후 잦은 출장이 있는 경찰관이었던 케이시의 아버지가 세 자녀의 양육을 맡았습니다. 케이시는 일찍 독립적이 되어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를 하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도왔습니다. 케이시는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활발했습니다. 그녀는 학교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색소폰을 연주하며 교회 공동체의 활동적인 구성원이었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겨울밤 2002년 12월 3일 케이시의 집은 고요하고 외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에 있었고, 형 팀은 대학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다른 형제는 이미 새로운 도시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임시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던 가족 친구도 교육 과정에 참여하느라 집에 없었습니다. 이웃에 살고 있던 케이시의 이모조차도 그 순간에는 집에 없었습니다. 케이시는 혼자서 저녁 시간을 보내도록 제안받았는데, 보통은 그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려 했지만 그들의 부모님은 그녀가 밤새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숲으로 둘러싸인 그들의 집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부터 완벽한 피난처처럼 보였습니다. 오후 10시 15분경 오빠의 친구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케이시가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그녀가 이미 조용히 자고 있다고 생각해서 방해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11시 40분경 팀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여동생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로 결심하고 그녀의 침실을 들여다보았지만 케이시는 거기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팀은 즉시 아버지에게 알렸습니다. 그녀의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케이시가 사라진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와서 여러 가지 불안한 징후들을 발견했습니다. 케이시의 손상된 안경, 켜져 있는 컴퓨터, 그리고 불편해 보이는 요크셔 테리어. 그는 지체 없이 행동하기 시작했고, 동료들에게 연락하여 실종 신고를 하고, 케이시가 예고 없이 어디론가 갔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녀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떠난 이후로 아무도 케이시를 보지 못했고, 더 놀라운 것은 재킷과 신발을 포함한 그녀의 모든 따뜻한 옷가지들이 집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추운 12월 저녁에 이러한 물건들 없이 집을 나서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이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미스터리를 더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졌다는 것이 알려지자마자 수색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 안에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소녀의 켜져 있는 노트북에는 그녀가 남자친구 스콧과 대화를 나누던 채팅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케이시의 오빠는 그들의 대화를 살펴보다가 여동생의 마지막 메시지가 21시 41분에 전송되었고, 그 이후로는 접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콧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하자 걱정이 되어 케이시의 친구 중 한 명에게 연락했고, 그 후 그녀의 집으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팀은 케이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스콧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그녀가 어디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가 말한 유일한 것은 그들의 마지막 대화 중에 그녀가 다른 친구인 데이브와도 통화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케이시는 21시 41분 직전에 채팅에서 주의가 산만해졌습니다. 스콧이 괜찮은지 물었을 때 그녀는 간단히 응
이라고 대답하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케이시 수색에는 곧 그녀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조사하는 수사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걱정을 표현했고 소녀가 낯선 사람들과 채팅하며 인터넷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주요 대화 상대는 두 소년이었습니다. 조지아주의 스콧과 캘리포니아 주의 18살 데이브로 그녀는 몇 달 전 기독교 청소년 채팅방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케이시는 처음에 데이브와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공통된 언어를 찾았습니다. 데이브는 그녀에게 아칸소주에 사는 자신의 이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의 이모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고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케이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는데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어머니와 거의 공유하지 않았지만 데이브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통은 점점 더 깊어졌고 곧 케이시는 그를 친한 친구인 사만다와 제시카에게 소개했고 가족에게도 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온라인으로 만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케이시와 그녀의 새로운 친구는 부러울 만큼 규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매일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까지 발전했습니다. 케이시의 아버지는 화면 너머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근본적으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녀의 친구들은 이를 걱정했습니다. 결국 2002년이었고 인터넷을 통한 친구 관계가 아직 일상적이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대화하던 채팅방에서는 대화 상대가 자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보장이 없었습니다. 케이시는 데이브에게서 단 한 장의 사진만 받았고 이는 그녀의 가족들을 거의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케이시는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스콧을 만났고 곧 그들 사이에 따뜻한 관계가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만나기 시작했고 케이시가 데이브에 대해서도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스콧이 자신과 더 가깝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브가 이미 18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케이시의 아버지는 나이 차이를 이유로 그와의 연락을 끊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아버지의 금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데이브는 그저 걱정을 나누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케이시는 가족들의 우려와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데이브와의 연락을 유지했고 그를 단지 신실한 친구로만 여겼습니다. 동시에 스콧과의 관계는 점점 더 강해졌고 이는 그녀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기 인터넷 통신 시대에 젊은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과 도전을 강조합니다. 케이시와 연락이 되지 않던 그날 그녀의 친구는 케이시의 사물함에서 스콧의 사진을 발견했고 이는 그녀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케이시는 그 소년이 이메일로 사진을 보냈다고 설명했고 이는 사만다와 온라인 소통의 안전성에 대한 격렬한 토론을 촉발시켰습니다. 사만다는 케이시가 직접 만나보지 않은 사람과 자신의 집 주소를 공유한 것에 대해 불만이었습니다. 케이시는 꽤 태평하게 받아들였고 친구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만다의 걱정은 타당했습니다. 몇 달 전 공동의 친구인 제시카가 케이시의 집에서 자고 있을 때 그들이 단둘이 있었는데 데이브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던 중 밖에서 수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깥의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발 아래에서 나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들은 케이시의 방에 숨었고 곧 주방에서 특징적인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는 누군가가 특정 마루판을 밟을 때마다 나는 소리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집 안에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있으려 노력했고 심지어 문도 막아보았습니다. 케이시는 데이브에게 전화로 그들의 의심을 속삭였지만 데이브는 그들이 스스로를 겁주고 있을 뿐이라고 확신했고 곧 모든 것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특히 케이시가 스콧과 주소를 공유한 후에 그들은 온라인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K씨가 실종된 후 그녀의 친구들은 스콧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며 겉보기와는 달리 결점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며 수사관들에게 그들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스콧이 K씨의 거주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FBI 수사관들은 스콧이 채팅에 사용한 이메일을 조사하여 그가 조지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시 현지 경찰이 스콧에게 파견되어 의심스러운 점들을 확인했습니다. 스콧은 단순히 K씨와 동갑인 10대였으며 그녀가 실종된 당시 그는 거의 100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콧의 부모들도 그가 그날 저녁집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국 스콧은 조사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사는 그 후 데이브라는 다른 인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다시 조사를 받은 K씨의 친구들은 새로운 세부 사항들을 공개했습니다. 데이브는 그의 이모가 건강이 좋지 않아 아칸소 주에 있는 그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K씨의 친구들은 데이브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성숙하게 들렸지만 그들은 이것을 전화 연결 상태의 특성으로 치부했습니다. 게다가 데이브는 때때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표현과 문구들을 사용했는데 이는 K씨의 친구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데이브를 추적하려는 시도는 실패했고 수사관들은 더 전통적인 수사 방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K씨를 찾기 위해 이미 수색했던 작은 도시 홀랜드에서 경찰은 새로운 임무에 직면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브를 찾거나 이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모든 지역 호텔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데이브 페이건이라는 이름이며 샌디에고 출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모든 단서를 찾기로 결정했고 심지어 순찰 경찰관들에게 비슷한 이니셜을 가진 사람들을 주의해서 살펴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첫 햇살과 함께 그들은 도시와 인근 도시의 호텔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한 경찰관이 인접한 콘보이시의 모텔 옆에서 캘리포니아 번호판이 달린 차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그 차가 47살의 데이비드 풀러의 것이며 그가 K씨 사건 하루 전에 호텔에 체크인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직원은 풀러가 도착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불필요하게 아무도 자신의 방에 들어가지 말 것을 요청했으며 인터넷 연결 문제로 불만을 표시했고 이로 인해 지역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사용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풀러의 방을 수색하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방들이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침대는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는데 이는 분명 객실 청소부가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호텔 직원은 풀러가 객실 청소부들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가 그 침대에서 자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방 중 하나에서 변장용 의상과 고무장갑 한 쌍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풀러의 노트북도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사건에 미스터리한 요소를 더했고 수사관들이 다음 단계를 고민하게 만들었으며 잠재적으로 K씨의 상황에 대한 빛을 비출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풀러의 차가 주차장에 계속 있었음에도 그가 모텔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디에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의 수색은 렌터카 업체로 이어졌고 곧 데이비드 풀러가 한 업체에서 미니밴을 렌트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특이한 행동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흥분한 것처럼 보였고 자주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사관들은 회사 직원들로부터 풀러의 전화번호와 신용카드 정보를 입수했고 이는 슬픈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전화번호는 K씨에게 전화를 걸 때 사용되었습니다. 통화 시간 분석을 통해 풀러가 데이브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풀러가 도시 반대편에 창고를 임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지 경찰관들과 연방수사국 요원들은 즉시 K씨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었지만 풀러와 K씨가 그곳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정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 약 6시에 경찰관 팀이 산업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신고된 창고를 빠르게 발견했고 출입이 제한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에서 그들은 엔진이 작동 중인 채 버려진 배달밴을 발견했고 이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접근했을 때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멈춰섰고 이로 인해 즉시 건물을 떠나 안전한 작전 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K씨가 차량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상황이 매우 민감했기 때문에 그들은 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2시간 반 후에 특수부대가 도착하여 건물에 들어가 풀러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의 현실과 마주하자 그들은 신속히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창고를 열어본 후 요원들은 공공 플랫폼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불법 행위를 나타내는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상황 분석을 통해 사건의 예비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풀러는 아마도 K씨의 집을 방문한 후 임대한 배달밴으로 그녀를 현장으로 데려왔고 거기서 곧 설명된 사건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이 소식은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고 곧 대중의 불안을 깊게 만드는 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풀러가 이전에도 법 집행기관의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2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었지만 최근 그의 행동이 크게 변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에 아내의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걱정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녀는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풀러가 집에서 주변의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온라인 대화에 몰두하며 컴퓨터 앞에서 수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저녁 산책이 그의 일상이 되었고 그동안 그는 알 수 없는 대화 상대와 적극적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풀러가 한번 경미한 위반으로 체포되었지만 이는 그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또한 딸에 대한 풀러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지적하며 복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헤어진 후 풀러는 캘리포니아 로페즈의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그의 새 거주지를 수색했을 때 K씨의 사진들로 이루어진 콜라주와 함께 그녀의 연락처 정보와 친한 친구들의 주소가 적힌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풀러의 컴퓨터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그가 온라인상으로 3명의 다른 소녀들과 연락하고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풀러의 활동에 대한 조사는 경찰을 불안한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법 집행기관의 주목을 끌게 된 사건 이전에 그가 네덜란드를 2차례 방문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10월에 있었고 수사관들에 따르면 풀러는 이후의 행동을 위해 주민들의 일상적인 루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특정 집을 관찰했습니다. 11월의 2번째 방문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는 같은 모텔에서 묵었고 이전과 같은 회사에서 배달용 밴을 대여했는데 이는 아마도 그의 다음 단계 계획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K씨의 친구가 언급한 사건을 기억했는데 누군가가 몰래 그들의 집에 침입했다고 생각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수사 결과는 풀러가 그 불청객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마도 K씨 친구의 예상치 못한 방문으로 인해 그의 계획이 좌절되어 의도를 포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풀러가 집에 있는 동안 K씨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방문은 한 달 후인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스콧은 케이시가 그녀가 더 이상 그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을 때까지 데이브와 연락을 유지했다고 말합니다. 11월에 집으로 돌아온 풀러는 상점에서 쇠사슬과 테이프, 케이블 타이를 구입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알게 된 후 수사관들은 케이시가 아마도 그의 의도의 유일한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용의자가 이전의 분석과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의 이전 행적에 대해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유전자 정보는 ABI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지만 다른 미해결 사건들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생물학적 물질을 남긴 사람들의 데이터만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이는 그 사람이 다른 사건들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풀러는 분명히 자신의 흔적이 발견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년이 지난 후에도 그를 다른 불법 행위와 연관 짓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케이시 가족은 이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부모들에게 온라인상의 잠재적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자선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인터넷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였거나 아마도 최초의 사례였을 것입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이 사건은 온라인 영역에서의 인간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경찰관과 FBI 요원들의 교육에서 교훈적 사례가 되었습니다.